자, 루이 16세가 세금, 뭐 조세, 이거 인상을 위해서 찾아낸 해결책, 이게 무엇이냐? 바로 교과서에도 진한 글씨로 적혀있는 요 삼부회라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삼부회가 뭐지? 교과서가 이걸 위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바로 당시 프랑스의 대표 신분인 성직자, 귀족, 시민, 이들의 대표로 구성된 신분제 의회, 그러니까 신분별로 모이는 회의가 되겠고요. 주로 했던 회의가 세금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위한 회의예요. 그래서 기존에 원래 프랑스에 있던 기구인데, 근데 이게 실은 소집이 안 됐어요. 174년인가? 아무튼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소집을 안 했거든요. 왜냐? 프랑스는 당시 절대왕정 시기였으니까. 이 왕의 권력을 신께서 내리셨는데, 왕권 신수설 굳이? 왜 왕이 너희 백성들 따위에게 의견을 물어가면서 세금을 거둬야 돼? 뭐 이런 이제 논리를 대면서 삼부회라는 게 존재했으나, 기구가 있었지만 사실상 활용을 안 했었죠. 안 한 채로 이제 내버려 뒀었는데, 그런데 이제 루이 16세 시기에 세금은 올려야겠고, 근데 여기서 더 올리다가는 난리가 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니네가 걷어도 된다고 했어. 이제 동의를 얻기 위해 신용을 만들기 위한 기구로 괜찮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삼부회를 이제 굉장히 오랜 세월 만에 모집을 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참고로 이 삼부회는 전국 각지에서 신분별로 모인다고 해서 일부 책자에서는 전국 신분회라고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분별로 성직자, 1신분이죠. 귀족, 2신분, 평민, 3신분이 모이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둘이 합쳐서 인구수가 2%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회의 참석자 수도 얘네 둘은 좀 적어요. 적은 편이고요. 반면 평민들은 98%잖아요, 인구가. 그래서 가장 낮은 신분이지만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 숫자는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회의를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근데 옛날 같으면 실은 이렇게 뭐 평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평민들이 뭐 알아야죠. 정치를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 평민들은 일종의 농노 이런 애들이었잖아. 뭐 아는 게 없으니까,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그냥 귀족들이 예 하려니까 그럼 예 하고 이제 막 투표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존재감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거지. 바로 이 평민 안에 아까 얘기했던 부르주아, 시민, 자본가, 이런 상공업자 계층들이 바로 무슨 사상을 공부해서 계몽 사상을 공부를 한 상태로 이 회의에 참석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르주아 시민 상공업자도 나라 경제가 굉장히 위기다 보니까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공감은 해요. 공감은 하는데, 근데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 세금을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이걸 대가로 그동안에 우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겼던 구제도의 모순, 즉 신분제 안에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된 점, 왜 우리 인구가 98%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권리는 아무것도 없는가,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이 기회에 해결해보자 라는 그러한 이제 포부를 가지고 이 회의를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민층이 굉장히 기대감에 부풀어가지고, 그래 세금 인상을 하더라도 그에 맞게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3부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 문제 평민들이 3부에 참가해서 보니까 도무지 자기들이 권리를 쟁취하고 싶어도 쟁취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야. 왜냐? 이 3부에는 당시 투표 방식이 신분별 투표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성직자가 인구가 제일 적어요. 얘네가 지금 예를 들어 5명 참석을 했고요. 귀족이 10명, 평민이 30명 참가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1신분, 2신분, 3신분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투표를 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총 득표수가 몇 표가 나와야 돼요? 모두가 거수를 하면? 그치? 5 더하기 10 더하기 30 해가지고 우리 왠지 45표 나올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 신분별 투표는 말 그대로 신분당 한 표야. 신분당 한 표이기 때문에 1신분에서 한 표. 그러니까 이 5명이서 한 표를 행사하는 거야. 2신분 10명이서 한 표. 3신분 30명이서 한 표. 그래서 총 3표인 거야.
이게 신분별 투표인데 이렇게 투표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항상 1신분과 2신분은 사이가 좋거든. 거의 엔간한 의견에는 얘네 둘이서 의견 합쳐서 항상 2대1로 승부를 보는 거야. 혹은 3신분이 아무것도 모를 땐 3대0. 이런 식으로 이제 승부가 나다 보니까 아무리 평민들이 강하게 목소리를 내더라도 그 표를 뒤집어 엎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네가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면서 야, 신분별 투표는 너무 비합리적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투표 방식이다. 엄연히 5명, 10명, 30명 완전 사람 숫자가 다른데 어떻게 신분별 투표를 하냐. 우리 사람 머릿수대로 투표를 하는, 즉 우리가 아까 상식적으로 생각한 총 득표수가 45표가 되는 이 투표 방식을 채택하자라고 30분이 먼저 건의를 하게 돼요. 이걸 해야 뒤집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실은 이 귀족 안에서도 솔직히 30분 편 들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30분 편에 들 수도 있고 또 30분 안에서도 귀족 편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의견대로 표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릿수별 투표가 훨씬 더 합리적이다. 30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30분 입장에서는 이것만 통과가 되면 완벽하진 않더라도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발전적인 여러 가지 권리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웬걸? 3부의 진행 과정을 보니까 1신분, 2신분, 심지어 국왕 루이 16세조차도 30분의 의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아요. 심지어 회의장이 있으면 회의장이 이제 가운데 왕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보잖아. 이 안가에 1신분과 2신분만 착석을 해 있고 3신분은 문 밖에 있어요. 사람 수 제일 많은데.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회의가 진행이 되겠냐고. 자기들 의견 건의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 문 바깥에서 머릿수별 투표 우리도 권리 줘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럼 뭐야? 얘네들은 그 싹 무시하고 어떻게 하면 세금 올릴까? 세금 문제만 집중을 하는 거야. 전혀 얘네 의견은 들어주지 않은 채. 결국에는 여기에 열이 받았던 제3신분은 3부에 이거 못 써먹겠다. 이거 쓰레기네 하면서 뛰쳐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분노를 담아서 바로 옆에 가가지고 지들이 이제 대표적인 새로운 회의기구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제3신부는 프랑스 인구의 98% 거의 전 인구죠. 이걸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끼리 뭔가 기관을 만들어도 충분히 프랑스 전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마침 이 회의장 옆에 이 많은 평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었어. 그 옆에가 이 왕실의 테니스 코트장이 있었거든. 취미가 테니스였나 봐요. 그래서 테니스 코트,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쫙 모여서 오늘부터 우리가 진정으로 프랑스의 국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이 대표자들이고 대표 기관이다 하면서 선언을 하게 돼요. 이거를 이제 테니스 코트에서 했다고 해서 테니스 코트의 서약 혹은 테니스 코트의 선언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에 따라 우리는 국민을 대표해서 의견을 나누는 기관, 국민의회라는 기관이 출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3부회에서 불만을 가진 제3신분이 뛰쳐나와서 지들 멋대로 만든 기구,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당시 루이 16세 입장에서는 이 세금 문제가 굉장히 똥쪼릿하는 상황이었고, 이 세금 인상을 위해서는 평민들, 이 평민 대표라고 온 얘네들의 협조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지들끼리 뛰쳐나와서 맘대로 선언을 하더니 국민의회를 만들었단 말이야. 이 루이 16세 입장에서는 이 국민의회를 멋대로 무시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평민들이 멋대로 만든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루이 16세가 그래, 그거 니네 대표 기구 해라, 정식으로 인정,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민들은 솔직히 매맞을 거 각오하고 만들었는데 국왕께서 너무 호탕하게 승인해준다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오늘부로 3부회 쫑 우리야말로 국민의 대표다 와 하면서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자극을 받으면서 많은 다양한 민중들, 평민들이 그래요, 국민의회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하면서 막 여기를 이제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러면서 여기로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의회의 힘, 영향력은 점차 어떻게 될까? 그치, 점차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영향력이 날이 가면 갈수록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왕, 귀족 같은 특권 계층에게 위협의 대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국민의회가 권력을 가지기 시작했거든요. 원래 권력은 왕과 귀족, 성직자 이런 특권 계층만 가져야 되는 건데
저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던 저 밑에 계층들이 권력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되게 두려운 거야. 그래서 루이 16세가 뒤늦게 아차 이거 승인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하면서 귀족들과 함께 은근히 얘네를 견제를 하기 시작해요. 국민의회가 상당히 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러면 이럴수록 이제 국민들은 더더욱 국민의회를 지지해 주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소문이 돌아요. 찌라시가 돈 거야. 바로 루이 16세가 귀족들과 손을 합해서 무력으로, 즉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의회를 짓밟고 폐쇄를 할 예정이다. 이러한 찌라시가 돌게 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수도였던 파리에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이 파리의 시민들, 파리의 일반 민중들이 파리 민중이라니까 좀 어감이 이상한데 어쨌든 이 파리 민중들이 이럴 순 없다. 우리가 국민의회를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손에 낫, 뭐 창칼, 총 이것저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란 무기는 들고 집결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파리 민중들이 어디를 가느냐? 여기 적혀있듯이 이 바스티유 감옥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왜 바스티유 감옥이냐? 이 감옥이 이제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라요. 여기는 아무 범죄자가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왕에게 뭔가 비판적인 말을 했다가 왕이 빡쳐서 가둔 애들. 그러니까 프랑스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러니까 뭐 구제도의 모순 같은 거, 요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을 때 가치는 이런 걸 정치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 뭔가 범죄를 저질렀다기보단 사상범, 그러니까 뭔가 이 전제 정치랄까? 기존의 구제도와 맞지 않았던 사람들을 가둬놓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국민의회를 지지하는 권력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사람들이 갇혀있는 감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리 민중들은 어쨌든 자기들 자신만으로는 권력이나 이런 건 없잖아. 그래서 이 바스티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꺼내와서 국민의회를 지키는 이런 방파제로 써야겠다. 이런 의식으로 이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감옥이다 보니까 이 감옥을 지키는 군인들이 여기 이제 배치가 돼 있을 거고요. 그쵸? 감옥이 약간 성같이 생겼거든요. 성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두둔하고 이 감옥구에 이렇게 철창문이 막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딱 있는데 여기 막 대포들 막 설치돼 있고 근데 이제 여기에 파리 시민들이 가자 이러면서 국민의회를 지키러 이제 손에 이제 창칼 들고 온 거야. 주로 낫 같은 거 들고 왔겠죠. 이러고 들고 왔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군인들 입장에서는 죄수들을 풀어줄 수 없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이 과정에서 이제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무력 충돌. 자, 무력 충돌은 필연적으로 유혈 사태를 가져옵니다. 즉 파리 민중들 중에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고요. 사람들이 가뜩이나 흥분한 상태에서 피를 보게 되니까 더 흥분을 하게 되는 이러한 그리고 소식들이 다른 지역에까지 퍼지게 되면서 와 어떻게 민중들을 상대로 프랑스 군대가 총을 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면서 결국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의 권리를 지키려면 국민의회와 뜻을 맞춰서 이 프랑스 왕실을 이제 공격해야 된다. 뭔가 격파해야 된다. 지금의 사회 구조를 뒤엎어야 된다. 라고 하는 혁명으로 이제 점차 성장을 하게 되고요. 이 혁명이 심지어 파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방 각지로 소식이 퍼지면서 보다시피 교과서의 3부에 소집하고요. 제3신분이 따로 국민의회를 결성을 하죠. 근데 왕이 이를 무력으로 해산하려 하니까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해요. 그리고 이를 계기로 혁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 굉장히 흥분한 시민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시민들이 지나치게 흥분해서 사회가 혼란해지는 건 국민의회가 바라는 바가 아니었거든요. 국민의회는 어디까지나 이제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권력을 가짐으로써 구제도의 모순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것, 이런 것들에 이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제 과열되고 폭력적이고 혼란스러운 건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재빨리 개혁 조치들을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 파리 시민들까지 함께하게 되어서 우리가 힘을 가졌으니 그 힘을 가지고
우리 파리 민중들, 우리 프랑스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 개혁의 가장 핵심이 바로 오래된 제도, 구제도가 가진 문제점들을 해결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걸 표현한 게 모든 봉건적 특권을 폐지한다라는 거지. 결국에는 이 구제도라는 게 중세시대 봉건제 속에서 만들어진 낡고 뭔가 비합리적인 그러한 것들이거든. 이게 뭐 세금 의무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 그 봉건적 특권이라고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이거를 모두 폐지한다. 즉 구제도가 가진 모든 잘못된 점들을 없애겠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왜 우리는 이러한 개혁을 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은 인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봉건적 특권 폐지의 명분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혁명의 기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문서가 발표됩니다. 이게 바로 인권선언문, 인간과 시민의 기본 권리에 관한 선언문, 아마 이게 풀네임일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발표가 되고요. 이 안에서 자유, 평등, 우애라고 하는 혁명의 기본 정신이 드러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우애라는 단어는 일부 책에서는 박애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뭐 비슷한 의미니까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 자유와 평등을 우리만이 가지는 게 아니라 널리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퍼뜨려야 된다는 거지. 이게 이제 우애, 박애 정신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서 이제 국민의회가 그러면서 모든 봉건적 특권을 폐지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하나 적어주시면 좋은 게, 폐지를 하긴 한데 그냥 폐지가 아니고요. 유상 폐지라고 해요. 이 유상 폐지가 뭐냐?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이런 봉건적인 뭔가 낡고 잘못된 것들을 혹은 귀족 입장에서 계속 가지고 싶을 때, 그때 너희는 일종의 세금, 돈을 납부하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국가 재정이 위기잖아. 근데 민중의 대표라는 국민의회가 세금을 막 올리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로서 없애줄게, 니네가 원하는 구제도 없애줄게. 근데 그러려면 돈 줘.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그 앞서 얘기했던 계몽사상을 연구했던 부르주아, 자본가 같은 좀 돈이 있는 애들 위주로 이 구제도의 문제점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결국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민중들은 여전히 이제 봉건적 부담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봉건적 특권에 대한 그런 잘못된 것들을 여전히 겪게 돼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이게 이제 뒤에 다른 내용하고 비교가 되거든요. 비교가 돼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냥 폐지가 아닌 돈을 납부해야만 사라지는 유상 폐지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 내용에 맞게 본격적인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일환으로 프랑스의 이 변화된 상황에 어울리는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요. 그 헌법이 입헌군주제를 바탕으로 한 헌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헌법이 새로 제정됐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지들 멋대로 선언해서 만든 국민의회가 아닌 이 헌법에 따라 제대로 된 선거를 거쳐 제대로 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을 만들게 되고요. 이제 이 기관이 본격적으로 프랑스의 여러 가지 제도와 법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관을 얘네들은 입법의회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입법의회를 하는데 여기서도 주의사항.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선거를 통해서 선출됐죠. 자, 우리랑 똑같은데 다만 이 선거 제한선거입니다. 제한선거가 뭔지는 알죠, 여러분? 그러니까 투표의 자격이 제한돼 있을 때 이 제한선거라고 하는데, 아까 유상 폐지에서 볼 수 있다시피 실은 이 국민의회는 기본적으로 좀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헌법 장치도 좀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해요. 즉 이 제한선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진 사람도 돈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들, 부유한 계층 중심으로 참여를 해서 구성을 했던 기관이 입법의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진두지휘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프랑스 혁명이 마무리가 되면
솔직히 여기까지만 봐도 충분히 혁명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공부할 게 그닥 없는데 안타깝게도 이 프랑스 혁명이 대표적이면서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하는 게 지들만 자유평등을 누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무슨 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회, 박애라고 불리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는 자신들이 얻어낸 이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주위 다른 국가에 있는 민중들에게도 전파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프랑스가 좀 곤란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